다 준비가 되신 것 같고, 그러면 2시가 됐으니까 제가 행사 오늘 전체적인 소개를 좀 드리면서 그 식순 안내랑 행사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행사는 그 홀란트 단체 초상화 요 책 출간을 기념하는 정유경 역자님의 강연회입니다. 강연 제목은 미술사학자 알로이스 리글과 홀란트 단체 초상화. 이게 이제 강연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보미라고 하고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진행을 하게 되어서 네, 그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과 함께 미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지원에 접속해서 흥미로운 여러 세미나들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밌는 책들이 나와서 좋은 기회가 되면 프리뷰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오늘 진행 공지 순서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크게 세 부로 나눠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1, 2부 진행하고 2부에서 3부 넘어가는 사이에 10분 휴식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부에는 그 제가 요 세미나를 열면 먼저 프리뷰어 소감 발표를 먼저 진행을 할 텐데요. 그 미술 평론가이신 성원선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제가 알로이스 리글의 이 책이 저에게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간단하게 이제 프리뷰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뷰어 소감 발표를 마치고 2부부터는 그 정유경 역자님의 강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예상 시간은 대략 이제 역자님 강연이 2시 한 20분부터 3시 10분 정도까지 이제 강연회가 진행이 되면 그 마친 시점에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3부에서 그 질의응답 그리고 자유토론 요 시간을 이어서 가지면 오늘 강연회가 이렇게 그 이후에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그 미리 사전에 이렇게 질의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강연회를 할 때는 현장 질문을 좀 우선시하고 있어서 이제 강연회를 들으시면서 역자님 강연회를 들으시면서 뭔가 궁금한 점이나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지금 오늘 현장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거나 메모해 두셨다가 3부 질의응답 시간에 바로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연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일단 프리뷰어 소감부터 저희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술평론가이신 성원선 선생님 프리뷰어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그,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안내해드려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그걸 예, 깜빡해가지고요. 예. 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강연회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는 점 안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발표자분 외에는 음소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원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깨끗하게 잘 예, 들립니다. 예, 예. 제가 그 사이에 뭔가를 막 처리를 했습니다. 좀 부산스러워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뭐 짧지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사실 알로이스 리글은 오래전 미술사 방법론을 공부했을 때부터 독일에서 공부했었을 때 이제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미술사가이고 사실 저한테도 중요하게 미술사적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사유의 방식을 좀 잡히는 데 있어서 알로이스 리글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실은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선배님이라고 이렇게 농담식으로 부르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분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대적인 어떤 미술사적 이런 사유의 방식을 좀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 제가 맨 처음에 이 알로이스 리그를 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파노프스키의 도상학 수업 시간을 통해서 리글로 역 주행을 하게 된 거죠. 어, 파노프스키를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수많은 얘기들이 결국은 제가 이후에 알로이스 리그를 접하면서 물론 많은 책을 읽지는 못했고 저한테도 이제 사후 그러니까 후배들이 적은 어떤 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들이 좀더 파놉스키의 어떤 이런 도상학적 이론이나 아니면 분석학적 방식들과 좀 맥락이 맞으면서 저한테는 미술사를 이해하게 하는 큰 열쇠를 선물로 받은 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 번역서를 이제 그때 한번 리뷰를 주시면서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읽으면서 굉장히 읽기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이게 독일어와 한글을 동시에 보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은 안 되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걸 읽어보니 너무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동안 얼마나 이 번역자가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또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미리 드리고요. 혹시 그 바탕 화면에 제가 쓴 짧은 감상문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좀 다시 읽어보면서 이 홀란드 단체 초상화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한국에서는 특히 한국 미술사에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어떤 단체 초상화를 아주 길게 또 이런 하나의 저작으로 이제 쓰고 또 번역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리글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면면이 맥락에 맞게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 사유를 관통해야만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읽었던 건 읽었고요. 이걸 받고 나서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전체적 양에서는 한 반 정도를 읽었는데, 책 전반에서 느껴지는 거는 리글이 가지고 있는 학자적 성격이에요. 사실 이 시대의 미술사 방법론을 스스로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예술 의지, 지금 여기서는 특히 정유경 박사는 예술 의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그 견해를 밝히고 또 면면이 그것을 주체적으로 가지면서 어, 어떤 홀란드 단체 초상화를 어, 이렇게 비평과 미술사적 정리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저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도 이거를 원서로 다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 번역서가 저한테 주는 귀한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아마 제가 번역을 했었을 때 그때도 아마 이 쿤스트 볼렌을 예술 의욕이라고 번역한 것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문점은 가졌고 그거에 대해서 주석으로 이제 그 정유영 박사가 왜 본인이 번역을 했었을 때 이전에 있었던 예술 의지가 아닌 예술 의욕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했는지를 그 서술한 24페이지의 주석이 저한테는 좀 더 나중에 혹시라도 정유경 박사랑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 의지라고 하는 것과 결국은 그 본래는 좀 더 세심하게 구분해서 사용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
구분의 시점이 구분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책 중에 어느 부분에서 있었는지를 한번 들어보면 좀 더 우리가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서 알로이스 리글의 쿤스트 볼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또 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언어에서 저한테 전달되는 원래 리글이 썼던 언어나 아니면 그것을 옆에 이제 독일어 변기를 해가면서 번역을 해줬던 그런 어떤 용어적인 해석이 되게 선명했고 그래서 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수준이나 자연 모방 능력이나 뭐 이런 어떤 것보다는 고유한 시각 질서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인정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의 그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 속에서 결국은 양식의 변화나 이런 알로이스 리글이 원래 이제 추구했던 방향이기도 했고 그것을 또 이 글 속에서 번역어로서 저한테 느껴지게 한 것들은 어, 어떤 의지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또다시 알로이스 리글의 생각을 다시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저한테 줬던 것은 어떤 감동들은 감정이나 아니면 깨달음 아니면 감동 이런 것들은 예술이 사회적 정신적 지각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리글이 가지고 있는 예술 의지의 가장 큰 특징이자 또 그것의 성과, 결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사회와 정신 지각 구조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예술가들의 어떤 창조적인 행위가 추상적인 개념이나 말로써, 용어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작품, 물론 제한적이어서 홀란드 단체 초상화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는 하고는 있지만 도리어 그 제한된 영역 속에서 그런 용어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독자들한테는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 책의 75페이지쯤에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 집단 초상화와 네덜란드의 단체 초상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쓰였던 그 알로이스 리글만의 시각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부분이 좀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고 마치 누군가가 막 이야기를 통해서 미술사를 전달해 주는 그러한 그 이미지가 들어서 딱딱한 미술사의 방법론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마치 시대적인 어떤 이렇게 유동적인 흐름을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러한 또 긴장감도 있었고 스토리텔링의 어떤 방법들도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어떻게 이 베네치아와, 그러니까 이탈리아라고 하는 르네상스 회화들과 결국은 그 유럽 중심의 회화들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던가라고 하는 전체적 맥락에서의 흐름들도 좀 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원고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에서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파놉스키의 도상학이라든가 상징주의적 유형 분류나 형식과 의미 구조론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적어 넣었는데 사실 파놉스키한테 리글이 줬던 어떤 그 영향력은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저자도 밝혔듯이 저자가 아니라 번역가가 또 나중에 그 해설을 통해서 전달했듯이 응시나 위치 관계 구조라고 하는 특히 그 그림 안에서 이 흔히 구성과 그 표현된 어떤 대상과 초상화에서 표현된 대상들과 그다음에 그들이 그 화면 안에서 구성되는 방식, 그다음에 그 관계도를 분석하면서 그것들이 결국 푸코의 철학적 관점과 후대의 철학가들한테도 그러한 응시라고 하는 것이나 시선의 어떤 방향 아니면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관계성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에서도 이제 밝혀줬었는데 그것들이 이 전체 그 번역서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잘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오래간만에 또 음,
알로이스 리글의 글들을 읽으면서 여전히 음 흔히 인제 이 시대에 가지고 있던 언어를 넘어서서 번역가가 결국은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했던 우리 시대의 언어로 결국 번역했었을 때 그 책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어떤가 하는 지점은 굉장히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 시선이 역사서나 고전적인 전통에 갇혀 있는 그런 미술 전문서가 아니라 어 현재에서도 현장에서 우리가 미술 분석과 비평을 하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면모가 전반적으로 있었던 그런 책이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저의 소감은 이걸 통해서 저희가 그 예전에 있었던 고전적인 어떤 이론서들을 교양이나 아니면 근거 찾기의 주석 달기의 어떤 근거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시대적인 미술사를 관통하면서 현재에도 분석할 수 있는 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흔히 통사라고 하죠. 그 지금까지 오게 되는 어떤 시선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들을 좀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호감을 남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뷰 소감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이 여기 채팅창에 또 문서로도 올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좀 더 아까 발표하실 때는 생략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시면 또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또 같이 연결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프리뷰어 제가 진행과 함께 프리뷰어 발표도 맡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요 프리뷰어 소감으로 이 책 그러니까 홀란트의 단체 초상화가 저에게 좀 가졌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제 소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다지원 세미나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 많은 시간 동안 그 19 세기의 철학자이자 혁명가인 그 막스의 책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막스를 공부하면서 제가 인제 가장 크게 깨닫고 놀라워했던 점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뭐 당연한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는 점. 요거를 인제 막스를 공부하면서 이제 크게 깨달음을 얻었었는데요. 그래서 인제 막스는 요 제가 이 세상이라고 표현했던 요 부분이 우리의 뭐 경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막스의 말로는 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역사에서 탄생한 산물이라는 거를 막스를 통해 배우고 굉장히 놀라워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을 했고 어떤 계기를 통해 탄생을 했을까?를 관심을 가지면서 그 17 세기의 그 유럽이라고 하는 공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17 세기 공간으로 치면 유럽에 관심을 가지고 고 시기의 역사를 항상 이제 눈여겨보곤 했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게 될 요 홀란트의 단체 초상화 같은 경우도 이제 17 세기 홀란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독특한 그 미술 장르, 양식에 대한 이야기여서 제가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이 책을 재밌게 프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홀란트 그래서 이 홀란트의 단체 초상화가 17 세기 홀란트의 어떤 그 아까 예술 의욕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예술 의욕이라고 하는 그 알로이스 리글의 개념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뭐 이 이야기는 오늘 시간 이후에 계속 또 자세히 저도 잘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요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요 프리뷰 소감 발표 시간을 맞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인제 좀 전에
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를 깨닫고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또 동시에는 이게 왜 이렇게 놀랍지?' 하는 질문이 또 저 자신에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인제 그 질문이 떠올랐던 이유는 그 이전, 그러니까 막스를 공부하기 이전에도 우리 인류가 원시 시대부터 이렇게 회사에 나가고 기업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건 아니라는 거를 뭐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역사의 산물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놀랐던 이유는 그 역사적인 탄생이 뭔가 필연적이라거나 인류의 운명이라거나 당연하다거나 혹은 이제 완성이 되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우발적인 거였다라고 하는 점이 저를 굉장히 놀랍게 만들었던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 막스를 공부하기 이전에는 그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고, 과거는 다 그런 지금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고, 그다음에 마침내 이루어진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인제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구나, 이전에는.' 이런 거를 인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랬을까 나는?' 요런 인제 스스로 의문을 품었을 때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 '역사학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뭔가 지배적인 역사학들이 현재에 있는 어떤 지배적인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를 조명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현재의 어떤 것들을 당연시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물들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했었나 보다라는 인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인제 많은 분야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혹은 배웠던 미술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홀란트의 단체 초상화 라고 단체 초상화는 좀 다른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지배적인 미술사에서는 가려져 있던 어떤 17 세기의 독특한 장르를 조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저는 현재 지배적인 어떤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거나 덮어버리려고 하는 역사학,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책, 요 홀란트의 단체 초상화도 어떤 저는 문제적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역사에서 어떤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로이스 리글이 예술 의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여주는 17 세기 홀란트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들을 잘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네, 프리뷰어 소감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프리뷰어 소감은 요것으로 갈무리를 하고요. 정유경 역자님의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경 역자님 발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음소거 돼 있으셔서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들리시겠죠?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어 제가 이게 음
이게 공유가 지금 되고 있나요? 네. 슬라이드 공유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음 잠시만요. 이게 저한테 지금 안 보이는데. 어. 여기 그 줌 화면을 전체 네. 화면으로 요렇게 바꿔 주시면 슬라이드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지금 그 제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네. 지금 이렇게 클릭하시는 대로 잘 나오고 있어서 네. 그냥 슬라이드 보시면서 발표해 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경이라고 하고요. 오늘 폴란트 단체 초상화하고 미술사학자 리글의 미술사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인제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제가 50분 예 정도 미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막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예 최대한 예 빠르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제 리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알로이스 리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 오스트리아에서도 린츠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인제 제국 관료였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담배를 유통하는 그런 이제 예 곳의 관료였다고 해요. 근데 이 리글이 어렸을 때 이 갈리치아 지역, 이 갈리치아는 이제 오늘날에는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좀 걸쳐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일부와 폴란드의 일부 지역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사망한 다음에 다시 린츠로 귀환을 해서 대학을 이제 빈에서 다니게 됐죠.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때는 자기 아버지의 희망이 법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말을 잘 듣고 법학과로 진학을 했는데 예 지내다 보니 이제 이분의 관심사가 이제 흘러가서 철학과 역사학으로 이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을 배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미술사학까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이제 그런 이 학창 시절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리글이 대학 시절에 이제 배웠던 역사학과 철학은 이제 한 4사람 내지 5사람 정도가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로베르트 치머만한테 철학을 배웠고요. 치머만 같은 경우에는 뭐 헤르바이트르트주의자였다. 그리고 뭐 형식미학 이런 거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대상의 객관적 형식을 중시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아름다움의 대상이라는 게 어떤 대상 자체가 아니라 이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 사이의 관계에서 온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 미학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형식적 분석, 관계에 대한 시점, 시각, 뭐 이제 이런 거를 치머만한테서 이제 배웠다고 한다면은 모리스 타우징한테 미술사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 타우징이라는 분은 알베르티나 미술관의 관장을 또 겸직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학교와 필드에서 동시에 이제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업은 미술사학을 미학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미학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미술사학이 이제 독립해 나가는 이때는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제 미술사학을 미학으로부터 이제 어떤 방법론적으로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분리해서 독립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타우징이 이제 끌어들인 것이 조바니 모렐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의 감정법이었는데요. 그
이 감정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어떤 그 미술사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는 그 미학과는 다른 굉장히 구체적이고 뭐 이제 그 어떤 형식 분석이라던가 실증적인 면 이런 거를 중시했기 때문에 이제 리글의 어떤 글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세하고 굉장히 면밀한 형식 분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철학에서 이제 티머만 말고 이제 또 다른 인물이 프란츠 브렌타노인데 이제 브렌타노와 티머만은 좀 상당히 다른 계열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브렌타노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철학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영국 경험론을 많이 이제 다루면서 이제 소위 기술 심리학, 이 기술은 이제 그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디스크립티브 사이콜로지에서 기술 심리학을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것인데 저도 이제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브렌타노를 통해서 이런 이제 경험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측면, 뭐 이런 거를 접하고, 그 다음에 그 브렌타노의 제자였던 알렉시스 마이농한테서도 이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마이농의 대상이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리을한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학에서는 막스 비딩어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이 랑케의 제자였던 비딩어의 이제 그 중요한 그러니까 리글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계사 혹은 보편사를 이제 다루면서 역사의 연속성을 이야기했다는 걸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 리글이 예술 의욕이라고 하는 개념, 이제 어떤 그 역사상의 어떤 그 모든 시기에 특정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공통되게 갖게 되는 어떤 예술적 그 이 방향성 이제 이런 것을 예술 의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 또 이제 그 이분들의 영향이 또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조바니 모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분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뭐 의사이기도 하고 미술평론가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정치가가 되기도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의 감정법은 이제 굉장히 어떤 말 그대로 미술 비평이나 뭐 이런 미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감정법, 기술적인 감정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그 모렐리가 정리한 감정의 어떤 그 기준들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화가의 어떤 그 디테일을 통해서 화가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구별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위에는 그 손을 어떻게 그렸는가, 아래는 귀를 어떻게 그렸는가, 이제 요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필리포 리피, 이 화살표 잘못됐네요. 이 필리포 리피,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이 손의 그 모양,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화가를 이제 유추하고, 혹은 이제 이 그림은 그 필리포 리피 그림인데 이게 리피의 그림은 이렇게 이제 관절이 두드러지지 않는 부드러운 이제 곡선으로 뭐 손을 묘사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만테냐가 그린 귀 모양을 보시면 이제 여기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이렇게 그 선명하게 이 뭐랄까요 1대1로 이렇게 딱 그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초상화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어떤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귀 모양 이런 거 하고 이제 어, 그런 부분을 묘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모델 없이 그린 그림 혹은 이제 모델의 외모를 특별히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그린 인물 그림에서만큼 이런 게 막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그 미술 작품의 어떤 뭐 미적인 측면이라던가 뭐 미학적인 개념들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매우 구체적인 디테일을 통해서 어떤 화가를 이제 판별하는 그런 기법 이런 거를 이제 그 타오징을 통해서 리글이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글의 이제 주요 저서는 대략 지금 보시는 책들 정도로 추리는데요. 고대 오리엔트의 양탄자. 네, 요거가 이제 1891년에 나왔던 아마 첫 번째 단행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저작 중에 가장 유명한 양식의 문제 이 책이 있고, 그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적으로 이제 좀 한 8년 동안에 이 중간 공백이 길고 그 뒤에 로마 말기의 공예 이 책도 이제 리글의 저작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표작이죠. 그리고 홀란드 단체 초상화, 현대의 기념물 숭배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요. 이 고대 오리엔트의 양탄자를 썼던 시절에 리글은 그 박물관에서 미술공예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박물관에 수집되어 있던 어떤 다양한 유물들,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주제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에 특히 이런 이제 그 주제 선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양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양식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대 건축, 뭐 오리엔트 건축과 이제 그 서양의 고대 건축 등에서 나타나는 그 건축물의 장식 문양 형태를 분석한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썼던 것이 최초의 두 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이제 그 1894년이던가요? 5년이던가요? 그 빈대하게 이제 그 강의를 나가기 시작을 하다가 97년에 정교수가 돼서 이제 그 대학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로마 말기의 공예는 대학에 이제 그 재직한 이후에 나온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이렇게 그 공백이 길게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 뒷부분에 사후 출간된 책들하고 관련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글이 이제 일찍 47세 여자를 했어요. 1905년에. 그래서 이제 그 생전에 나온 책이 이제 여기까지 현대 기념물 숭배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이 밑에 세 권은 이제 사후에 출간된 책들인데 그 로마에서 바로크 미술의 발생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1901년에서 2년 사이에 강의록을 출간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말기의 공예가 나올 때 이제 그 이 주제를 계속 다루면서 남겼던 강의록을 모아서 출간을 했고 그다음에 조형예술의 역사적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좀 꽤 긴 기간 동안에 이 책은 아시다시피 그 이 서양 미술사를 이제 굉장히 그 넓은 범위를 잡아서 어떤 이 본인의 그 예술의욕 개념을 가지고 촉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 그 다음에 그 뭐 근거리 시야와 원거리 시야, 통상 시야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리글의 책 가운데서는 가장 이제 그 이 넓은 영역, 그러니까 넓은 기간과 많은 종류의 그 많은 장르의 작품들을 다룬 그런 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 이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 내내 리글이 이제 그 준비했던 그 수고가 남아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논문 선집은 이제 나중에 추린 책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면은 이제 그 홀란드 단체 초상화는 끝에서 두 번째가 되는데 사실 이 책이 리글의 어떤 그 학문적 이력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현대 기념물 숭배라는 책은 이 책은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이 의뢰를 받아서 쓴 책이기도 하거니와 어떤 그 이 유물에 대한 모뉴먼트에 대한 어떤 개념적 정리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그 리글이 선택했던 연구들과는 물론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 한 묶음으로 이렇게 쭉 다루기에는 약간 좀 그 이 뭐랄까요? 다른 결이 다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홀란드 단체 초상화는 1902년 리글이 사망하기 3년 전에 나온 그 말하자면 그 마지막 그 연구에 가까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연구들의 주제가 굉장히 좀 이 뭐랄까요? 이 리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 본다면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보이는 주제들이죠. 고대 오리엔트의 양탄자라거나 이 고대 건축의 장식술이라던가 혹은 로마 말기의 공예 심지어 또 홀란드 단체 초상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일관성을 가지고 선택된 주제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예술의욕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들이 선택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의혹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음,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리글이 조금 만년에 찍힌 사진이라서 모습이 좀 다른데, 예술은 기술적 숙련도나 재료의 한계 혹은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지향성의 발현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이 예술의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이 예술이 기술적 숙련도나 재료의 한계 혹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게 바로 그 고트프리트 잼퍼라고 하는 그 리글 이전 세대의 이제 학자였죠. 그래서 그 잼퍼는 상당히 인문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기존에 혹은 이제 그 이전 시대의 낭만주의적인 어떤 예술에 대한 그 관념 이런 것보다는 이 기술적 숙련도, 재료의 한계, 사용 목적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어떤 산물이다. 아까 그 역사의 산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요런 그 잼퍼의 이 관점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물론 잼퍼가 이 주장을 하던 시점에는 상당히 그 이전 시대 예술관 혹은 미술관에 대한 그 도전으로 주어진 명제였지만 이제 그 젠퍼 뒤에 온 리글은 이제 이것에 다시 이제 그 새로운 기준을 이것을 이제 그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으로 예술 의욕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물론 당연히 이제 그 리글의 예술 의욕도 리글 이후에 온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이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이 비판의 대상이 한동안 되었었는데요. 그 리글의 예술의혹 이론을 비판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곰브리치일 거예요. 곰브리치는 사실 뭐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도 미술사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곰브리치는 이제 이 예술의혹 개념이 정신을 너무 신비화하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우려를 표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곰브리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가 환영에 보면 상당히 그 책의 앞부분에서 이 리글을 비롯한 그 리글 계열의 학자들에 대한 비판이 이제 상당히 시니컬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곰브리치가 하는 비판 역시 이제 이 리글이 잼퍼를 비판했던 것처럼 어떤 곰브리치의 연구의 맥락과 시대의 맥락에서 상당히 이제 나올 법한 이야기였는데, 예,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곰브리치가 리글을 비판했던 혹은 리글의 예술의혹 개념을 비판했던 그 배경에는 뭐 리글 자체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뭐 저기다 쓰기도 했는데, 네, 리글이 이 예술의혹 개념을 막 엄청 정치하고 일관되게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사상가가 자기의 어떤 개념을 가고 닦을 때 이게 뭐 처음부터 매끈하게 개념을 완성형으로 내놓고 그거를 쭉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이제 연구 과정 속에서 예술의혹 개념이 이제 조금씩 변화해간 측면도 있지만 특히 리글의 어, 제가 지난번에 번역했던 조형예술의 이 역사적 문법에 등장하는 예술 의혹이 상당히 이 양식과 형식에 대한 이 관점에서 이 전개가 됐다면은 이 홀란트 예술초상화에서는 이게 조금 다른 양상으로 예술 의혹이 제시가 되거든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의 과정이 물론 기본적으로 있기도 했거니와 근데 이제 그런 변화 때문에만 비판을 했다기에는 리글 자신이 예술의혹 개념을 좀 이 경우에 따라서 약간 편의적으로 썼다 하는 인상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떤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 경향성으로 여겨지다가 또 어떤 대목에서는 뭐 화가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예술적 목적 뭐 이제 이런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빈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인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원인은 이 리글 학파 때문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리글은 그 소위 일기 빈학파라고 불리는 이제 예, 학자라면은 리글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기 빈학파가 또 그 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기 빈학파의 굉장히 그 가장 중심 인물로는 이 한스 제들마이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이 제들마이어는 음, 독일 미술사학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주류적인 학자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그 성공한 이 삶을 살았지만, 이분이 이제 그 나치 시절에 그 제국의 소위 말해서 부역자였고, 그것도 이제 그 수동적인 부역자라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이 어떤 이 나치가 표방하던 어떤 인종주의, 이제 민족주의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이 뭐랄까 뒷받침하는 이론을 전개하면서 리글의 예술 의혹을 가져다가 썼다는 그런 혐의를 받는 인물이죠. 더군다나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 자기가 그랬던 그 과거에 대해서 뭐 일절 뭐 반성하거나 뭐 사과하거나 혹은 인정하거나 이런 일 없이 그냥 아, 소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 제들마이어에 대한 어떤 그 분노, 뭐 이제 이런 것이 또 한쪽에는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이 리글과 제들마이어가 함께 묶여서 비판을 받은 지점도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예술가 환영에서도 리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그 뒷부분에 사실 정말 본격적으로 더 이제 그 곰브리치가 화를 내는 부분은 이 제들마이어와 관련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가 길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글이 이 미술사가 좀 상당히 미술사에서 좀 그 한편으로 밀쳐져 있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다가 20세기 말에 이제 좀 화려한 부활을 말하자면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그 리글의 예술의식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이죠.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단순히 역사 발전론적이고 뭐 전체주의적인 그런 망상이다라고 이 폄하하기에는 예술의혹이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예술 또 모든 장르 예술이 어떤 독자적인 그 가치를 긍정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리글의 어떤 그 주제 선택의 특이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이 기존의 서양 미술사에서 이제 소위 그 메이저 주류라고 하는 영역은 고전기 그리스 조각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전기에 뭐 큰 창을 든 남자라던가 이제 이런 류의 고전기 조각이 이제 그 주류였다면은, 로마 말기 공예라는 것은 일단 로마 미술 자체가 미술사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고대 그리스 미술의 어떤 아류 정도로 상당히 그 낮잡아 보이던 그 영역인데다가, 그것도 이제 로마 미술의 어떤 뭐 중기도 아니고 말기라고 하면은 이제 이 시기는 로마가 제국에서 이제 그 기독교 문화가 이제 로마 기존의 로마 문화에 섞여들면서 상당히 그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소위 그 이 발전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쇠퇴하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다룬 것 자체도 좀 특별하지만, 그것도 이제 그 로마 말기의 어떤 조각이나 회화가 아니라 소위 그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공예를 이제 중심에 놓고 다룬 것이 이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장르, 뭐 어떤 미술이든 그 고유한 어떤 예술의지에 의해서 발현된 작품이다. 이게 어떤 과거에 훌륭했던 시기의 완성작으로부터, 완벽한 완성작으로부터 쇠퇴해가는 어떤 양상이 아니라 고유한 어떤 의지의 산물 혹은 방향성의 그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홀란드 단체 초상화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서양 미술사에서 고전기 그리스 조각 이상으로 그 소위 그 메인이 되는 필드가 이탈리아 르네상스고 그중에서도 회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라는 게 이제 그 15세기, 16세기로 본다면은 폴란드 단체 조상화는 이제 그 이후에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폴란드 지역에서만 제작된 그 이 책의 앞부분에서도 소개를 하지만 그 홀란드 이외 지역에서는 단체 초상화가 그려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리글이 이 책에서 정의하는 이후에 단체 초상화가 그려진 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홀란드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암스테르담하고 그 하를럼 지역 외에는 거의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특이한 그 점이 있는 것이 이 단체 초상화 장르이죠.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변방 중의 변방에 아주 그 한정된 기간에 좁은 범위의 지역 안에서 제작된 그 작품 장르로서의 단체 초상화를 다뤘다는 점에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로마 말기 공예와 비슷한 어떤 그 이 연구의 지향성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요 홀라드 단체 초상화가 거꾸로 말하자면은 그 예술 의혹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상당히 그 적당한 주제였다는 거를 또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홀란트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림 얘기를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실 오늘날에는 이제 그 홀랜드라고 하면은 네덜란드하고 별로 구별 없이 쓰는 말이지만은 그 원래 과거에 그 네덜란드 공화국 연방 공화국의 한 지역 서쪽에 있던 한 지역을 홀란트 주라고 불렀죠. 그 오늘날에도 그 남부와 북부로 나뉜 홀란트가 있는데 그 17세기 홀란트는 이제 대략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프랑스 위쪽으로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 오늘날의 그 포함하는데 이 지역이 이제 그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다가 아시다시피 스페인은 가장 그 강력하고 그 혹독한 그 가톨릭의 어떤 그 종교 신문관이 있는 엄격한 그 가톨릭 국가였는데 이 네덜란드 이 지역의 일부가 이제 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한 것이 이 윗부분이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이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스페인령 네덜란드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루벤스의 그 플랑드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 그리고 이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할스가 활동하던 그 홀란트는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암스테르담, 하를럼 이 두 지역이 이 책의 그 주 무대가,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 렘브란트가 있던 암스테르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를럼에서는 할스가 어떤 이 하를럼 미술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17세기 저지대 국가인데요. 어, 제가 이 책에 나오는 그림들이나 뭐 어떤 주장들을 뭐 아무리 이 요약을 해도 그 사실 뭐 요약이라는 게 크게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거니와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작품만 보면서 그 이 개념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홀란트 단체 초상화의 그 전 단계로 등장하는 것이 이 그림이죠. 헤르트 토트 신티안스가 그린 지상에 남은 세르자 요한 유해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사실은 이제 그 이 주제 면에서도 그렇고 이 역사화 장르로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서양 미술사의 이 회화 장르 구분이 있는데 이게 뭐 역사화, 조상화, 풍속화, 뭐 정물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소재가 다르다라고 하는 구분이라기에는 그 장르 간의 위계가 굉장히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가장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장르는 역사화였죠. 그래서 역사화라는 거는 뭐 지금 생각하면은 어떤 뭐 기록화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시다시피 이 서양화의 역사화는 성서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의 이야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역사화이죠. 그래서 그 리글은 이 역사화의 어떤 규정에 있어서 그 의지, 이 쿤스트폴렌 예술 의욕이라고 하는 그 쿤스트폴렌의 볼렌과 개념이 구분이 되는 그 윌레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화의 요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뭐냐 하면 그 이 역사화에는 어떤 뚜렷한 내러티브가 등장하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그 사건을 위한 어떤 서사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그 세례자 요한의 어떤 그 죽음 이후에 이 요한의 그 유골이 겪었던 어떤 이 어떤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간단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맨 윗부분은 죽은 세례 요한의 그 이 시신을 매장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아시다시피 그 살로메의 그 에 의해서 그 요청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신을 매장을 하고 있고 그 실제로는 인제 그 어 시신이 인제 그 온전치 못해 가지고 이 위쪽에 보시면 좀 이따 디테일 보여드릴 텐데 그 목은 또 따로 어디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시신이 매장이 돼 있었는데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인제 그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 4 세기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로마 황제 중에 마지막 비기독교인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인제 그 기독교 문명에서 붙인 별칭이 배교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묻혀 있던 그 세례자 요한의 유골을 꺼내 가지고 이거를 굳이 불에 태우고 훼손한 그런 인물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골을 불에다가 태우게 하는 장면이 전경에 그려져 있고 그 유골을 굳이 태우는 이유는 그 기독교에서 성인의 유해는 그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그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 다른 이교도 기독교의 어떤 중심적인 입장에서 이교도였던 이 율리아누스가 이 유해를 이제 그 훼손하는 장면. 그러면 이 가운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이 성요한 기사단이라고 하는 그 수도사 단체에서 이 유골을 인제 그 남아 있는 유골을 수습을 해서 다시 인제 잘 모시는 그런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는 인제 그 3 개의 시점이 들어가 있고 3 개의 순간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 기독교의 성인의 어떤 그 순교와 관련된 이야기는 역사화에서 가장 즐겨 다루는 그 단골 주제 중에 하나이고 인제 그거를 이 헤르텐토 티신세안스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이 어떤 단체 초상화의 전 단계로 평가받는 이유는 이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제들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이 앞부분의 디테일을 먼저 보시면 그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가 명해서 지금 뭐 유골이 불태워지고 있고 여기 이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옷차림도 이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그 이교도적인 옷차림이고 가운데 이 윗부분은 이제 그 시신을 매장하는 장면. 근데 이 헤로디아스가 이 머리는 따로 또 숨겨 놓는 뭐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인제 그 같은 화면 안에서도 이렇게 잘게 잘게 나뉘어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린 사제들 요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단체 초상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인제 그 요한 기사단에 속해 있는 이 수사들의 모습인데요. 이 얼굴들이 다 어떤 초상화적 특성이 완연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특별히 누구의 초상이라기보다는 인제 화가의 어떤 솜씨로 만들어진 그 얼굴들이라면은 이 인물들은 다 실제 이제 실제 인물을 초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개성, 강렬한 개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게 초상화라는 또 다른 증거는
여기 이제 그 똑같은 인물들이 화면에서 두 번 등장하는데요. 요 위쪽에. 그러니까 이 유골을 수습하는 이 순간과 그 수습한 유골을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인데, 요 인물들이 이제 그 누가 누군지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인물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나이 많은 이 사제, 뼈를 이제 천에 감아서 모시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라던가, 뭐 이제 이 전부 다 이 매치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체 초상화가 시작이 됐다, 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그런 예, 그림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 책의 주제와는 무관하지만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맞이하러 나오는 이 사제들이 등장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사람 지금 다른 사제들과 달리 화면 바깥으로 시선을 이제 보내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이 화면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화가의 자화상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력한 설이지만 입증될 수는 없는 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떤 그 홀란트 17세기 그 단체 초상화로서의 그 단체 초상화의 어떤 단초로서의 그 특징을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프라안젤리코하고 프라 필리포 리피 둘 다 이제 사제 화가였죠, 이탈리아의.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들 중에 이제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역사화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전형적이지 않은 거는 이제 이 그림 포맷이 원형이라는 거지만 이 그림을 구성한 방식 자체는 아주 전형적이죠. 그 전형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책에서 그 리글이 이탈리아 회화의 어떤 그 핵심적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속인데요. 이 종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화 안에서 그 서사적 행위, 그러니까 이 그림의 주제를 전달하는 그 핵심적인 행위나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모두 그 사건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의지의 회화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럴 때 이제 그 서사적 행위가 그림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그 모든 등장인물과 모든 요소가 이 사건, 여기서는 이제 동방 박사가 태어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순간, 네, 이제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디테일을 보시면 여기 동방 박사가 있고, 뭐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아기 예수에게 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고, 이 뒤에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여기 뭐 심지어 이 지붕 꼭대기에 있는 이 공작 한 쌍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이탈리아 회화의 특징이라면은, 방금 살펴본 이 신티아스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 사건을 이제 어느 것으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발생을 하고, 전경에서는 이제 그 유해를 태우고 뒤에는 유해를 수습하고 뭐 이제 이런 게 펼쳐지니까, 요런 게 이제 그 전혀 다른 그 회화 구성이라는 것이죠. 그림의 제작 연도를 따지자면은 신티아스 쪽이 더 뒤에 나중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 한 화면 안에 어떤 서사의 여러 순간을 차례차례 그려 넣는 거는 사실 중세 전통이에요. 그래서 중세에 그려진 뭐 많은 기도서 그림이나 여러 그 작품들에서 각 한 그 프레임 안에 동일한 인물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전통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러면 그 어떤 종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게 어떤 어, 그 단체 초상화나 플랑드르 뭡니까, 홀란트의 전통이라기보다는 중세 전통이라서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그림의 이야기 순서는 이 부분이 1번, 이 부분이 2번, 여기가 이제 3-1, 여기가 3-2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방금 말씀드린 주제, 이 연속적 서사 때문에 화면 전체의 종속적 효과가 이제 그
발생할 수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발레를 들 수 있습니다. 마사치오의 그 성전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한 프레임 안에 그 동일한 인물이 3번 등장하는 그림으로도 유명한데,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예수가 제자들하고 이제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 성전이라는 건 이제 교회인데, 세리가 나와가지고 성전세를 내놓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은 처음에는 발끈을 했어요. 우리의 스승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네가 이제 세금을 내라고 하냐? 이랬더니, 이제 예수가, 가서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이제 돈을 갖다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강가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꺼내서 세리에게 이 세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아까 앞에서 본 그림처럼 이야기의 여러 순간이 한 화면에 배치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그림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종속적인 질서가 강조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고 역사화로서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죠. 이 인물들이 묘사된 방식만 봐도 지금 이 예수를 중심으로 이 이런 강렬한 제자들의 집중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몰입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여기 등장하는 사제들은 모두 한 사건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아무도 이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지금 이거를 꺼내서 서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사제도 지금 시선은 다른데 각자 서로를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홀란트 단체 초상화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뭔지를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단체 초상화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단체 초상화랑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족 초상화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 나오는 대목 인용인데 가족 초상화는 단체 초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확장된 개인 초상화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존재의 양면이고, 뭐, 현대적인 이 관점에서 이거를 뭐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려지는 부부 초상화 혹은 가족 초상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이제 부모의 동일한 본질의 복제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 부자 초상화인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서로 관계 맺음을 하지 않더라도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상의 유사성과 분위기와 뭐 이런 것에 일치된 점이 여기에 뭐 어떤 별도의 구상이나 구성 수단 이런 걸 이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우정초상화에서도 배제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인즉슨 이 단체 초상화에서 말하는 단체의 어떤 사적 모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체 사진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단체 가족 사진이나 뭐 친구랑 찍은 사진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단체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체는 훨씬 순수하게 자립적인 개인들로 구성되며 어떤 특정한 공통의 실용적 목적, 그러면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었을 뿐 저마다 독자적 존재이고자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홀란드 단체 초상화는 개인 초상화의 확장도 아니고 개인 초상화들을 하나의 장면 안에 기계적으로 배치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독자적 존재이면서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진 단체였다는 것에 이제 방점을 찍게 되는 거죠. 좀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글은 이 책에서 단체 초상화를 세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뭐 그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기에 처음 등장하는 아마도 최초의 단체 초상화라고 소개되는 것이 지금 디르크 야콥스의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세폭 제단화 이 세 개의 이 패널이 붙어 있는 세폭 제나라 형식인데 보시다시피 29년, 50년 이 시차가 크죠. 그래서 이 중앙 패널을 29년에 그리고 양쪽 날개 패널은 50년에 그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운데와 양쪽 패널의 양식이 다르죠. 이
흘러간 시간 사이에 어떤 그 디르크 야콥스의 개인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 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패널에 보시면 지금 그 우리 책에 이제 한국어판에 표지에 이 그림을 써주셨는데 어, 여기서 가장 이제 그 좀 특색 있는 요소라고 하면은 시선, 인물들의 시선이 모두 어, 바깥으로 향해 있죠. 그 화면 밖을 향한 시선, 그다음에 몸짓, 제스처를 하는데 손으로 가리키죠. 이 손으로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공통되게 지금 가리켜지는 이 사람은 이제 가리키는 대신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모두의 손이 가리키는 이 사람이 이 단체의 대장이라고 추정해요. 그다음에 지물이라고 이 어트리뷰트를 이제 지물로 번역할 경우에 지물은 불교 미술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물건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총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단체가 총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 위쪽에 끝부분에 있는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펜을 들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 모임의 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지물은 이 단체의 성격 혹은 그것을 지니고 있는 개인의 어떤 역할 이런 걸 설명해 주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를 종합했을 때 리글은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 인물들은 상징주의적 시기 이 그림은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주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제스처나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이 시선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그 자연스러운 관계 맺음이 아니라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관람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그려졌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죠. 이게 이제 그 상징주의적이 아닌 게 어떤가 하는 것은 일기로 분류되지만 후기에 그려진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디르크 바렌츠가 그린 그 사수단의 만찬 장면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많은 것이 달라졌죠. 이거는 이제 그 양식적인 변화도 굉장히 크고,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리글은 풍속화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풍속화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풍속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뭘 한다는 점에서는 역사화하고 비슷하지만 역사화처럼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역사적인 사건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혹은 신화적인 사건을 이제 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일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자주 반복될 수 있는 그 특별한 그 점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풍속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수단의 그 멤버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는 장면이라는 것 자체가 풍속화적인 특성을 갖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그 아까 이 바깥으로 향한 시선이라고 할 때 이 외부를 향한 시선은 리글이 말하는 외적 통일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외적 통일성은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림 바깥에서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그림 밖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이유로 해서 이 초기 그림에 등장하는 단체 초상화의 등장인물들은 자기들끼리는 별 관계를 맺지 못해요. 여기서 오로지 관계라고 하면은 이 대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대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것 정도인데, 리글은 이제 이것조차도 이 중에 누가 대장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상징적 행위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만찬이 되면은 이게 양상이 좀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그 일기 후반에 나타난 그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그 일기의 앞쪽에 등장한 만찬 그림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금방 드러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 테이블이 이제 그 가운데에 등장을 해서 공간 중심이 마련이 되기는 했는데 이 등장인물들이 만찬에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
요 부분에 이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이 사람 지금 빵을 자르는 칼을 들고 있긴 한데 시선은 어디 먼 데로 가 있고 몸도 돌아가 있고 별로 빵에 관심이 없죠. 반면에 이 사람은 지금 빵을 들고 실제로 빵을 자르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풍속적인 묘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풍속화적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 그 상징적인 단계의 흔적은 남아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술잔을 들고 옆에 앉은 동료한테 지금 뭔가 건배를 제안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리글은 그렇게 설명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시선이 안 맞죠. 서로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조차도 이런 풍속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각자가 고립돼 있다는 것. 이제 이게 어떤 이 홀란드 단체 초상화의 최초의 시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2 기로 넘어가면은 그 풍속화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이게 단체 초상화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코르넬리스 코르넬리스라고 하는 인물의 이 그림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풍속화라는 것은 제가 여기 설명을 쭉 해 놨지만 글에 예 이 인물들이 결국은 등장해서 자기들끼리 뭐를 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공통된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 이 풍속화의 특징이고 그것이 리글이 그 의지의 회화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감정의 회화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인제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쪼끔 아까 이 만찬 그림에서도 짐작하셨겠지만 좀 이렇게 그 앞부분을 비워 놓고 이 뒤쪽으로 어색하게 나열해 놓은 이런 이 배치 이거 마치 일일 드라마에서 그 가족들 식사하는 장면에 이 카메라 쪽을 비워 놓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구도인데 이제 여기 아주 대담하게 전경의 뒷모습의 인물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그림 속 공간의 어떤 그 일관성을 인제 확보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 그림 속의 공간이 상징적 공간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현실 공간과 연장되는 어떤 3 차원적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차츰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건 또 다른 그림인데 지금 이 1기 초반에 그려진 이 토이니슨의 그림과 방금 말씀드린 2기 중기 이후에 그려진 이 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리글이 말하는 그 거대한 예술 의혹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객관주의적인 것에서 주관주의적인 것으로의 이동으로 리글은 설명을 합니다. 주관주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 리글한테 객관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관념적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고요. 주관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지각에 의한 감각적 경험에 충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인상파 그림을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데 물론 인제 리글은 이게 인상파와 같은 그런 맥락은 아니라는 것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반의 객관주의적 구성에서는 대칭적 평행면 구성. 자, 인물들이 그림 속에서 전부 비슷한 깊이에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납작한 그림이 되는데 이 뒤로 갈수록 이 공간의 중심을 놓고 아까 테이블처럼 그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사선으로 인물을 배치를 하는데 이 인물을 사선으로 배치하게 되면은 인물들이 같은 평행면에 놓일 수 없기 때문에 깊이감이 강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칭적 평행면 구성은 이 그림 바깥에 있는 인물과의 외적 통일성 이거를 형성하지만 인물들 사이의 어떤 관계 맺음과 내적 통일성은 이 풍속화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이 풍속화적 요소가 내적 통일성, 인물들이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하고 혹은 이제 접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제 상당히 거칠게 어떤 도식화를 하자면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정도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 이 책의 논의가 쪼끔 그래도 이제 눈에 더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를 더 길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슬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예, 말씀드린 이런 그 외적 통일성과 내적 통일성 이런 것은 이제 그 리글은 결국은 그 홀란드 단체 초상화의 완성이 그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정점에 간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외적 통일성과 내적 통일성이 어떤 평형 상태에 이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제가 길게 설명할 시간은 지금 없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부분 제가 끝맺음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낼게요. 이 음, 렘브란트 이거는 이제 제가 378쪽에서 인용한 문장인데요. 그 전에 그 단체 초상화는 이제 그 이 책에 실린 어떤 작품에 대한 분석, 입체적인 비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매력이겠죠. 근데 리글은 그 특정한 시기, 지역, 회화의 특성과 각 회화 장르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 또 화가 개인의 특성, 또 한 화가 안에서도 초기 특성과 후기 특성 이런 것을 아주 크고 작은 스타일 변화를 고려해가지고 어떨 때는 망원경으로 조망하듯이 또 어떨 때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분석을 하죠. 예술 이혹 개념은 그 자체가 리글이 살던 시대, 지역, 학계라는 그 환경의 산물, 그러니까 리글이 이 홀란드 단체 초상화의 어떤 예술 의혹을 분석할 때와 같은 잣대를 두자면, 이 예술 의혹 개념 자체도 리글의 어떤 지역과 어떤 그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거를 이제 예술 의혹에 접근할 때 우리도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인용한 문장인데요. 렘브란트가 현대적인 방식에서 사물을 순간의 주관적인 시각적 색채 인상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 회화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의미에서의 주관주의적 특성은 얼핏 보면 인상파 회화의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그거는 그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렘브란트가 바로크 시대를 살았고 바로크 공통의 예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했으며 일관된 주관주의의 수행이라는 것은 아직 먼 훗날의 일이고, 그의 목적은 주관주의를 통한 객관주의의 극복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런 시도를 하긴 했지만 이게 어떤 그 완성된 어떤 주관주의적 그 예술 활동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마지막에 이 대목을 집어넣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글이 제시하는 예술 의혹이라는 개념이 무슨 역사주의적 결정론 이런 거라기보다도 이 대목에서 보면은 그 화가 개인이 그 시대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하는 예술적 과제의 지평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그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떤 개념적 탐구에 매몰될 경우에 그것에 너무 이제 빠져들어서 자칫 어떤 시대착오적인 해석으로 나아갈 위험성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거를 보여주죠. 그래서 리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독해도 많고, 그다음에 그 특히 최근에는 리글의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어떤 전복적인 재해석 이런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다 멋진 시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리글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언어의 맥락 또 이론의 어떤 그 배경 이런 거를 꼼꼼히 읽는 것에서 이 모든 작업이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원론적이고 뻔한 이야기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네, 공유를 끝낼까요? 네. 알로이스 리글과 홀란트 단체 초상화 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유경 선생님 강연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2부를 1, 2부를 크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프리뷰 소감을 마치고 바로 이제 강연을 청하는 과정에서 저 강연자님 소개를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3부에 그 이제 질의응답하고 자유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또 여기 이제 강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일단 우리 쉬는 시간 동안 그 질문을 준비하시는데 또 필요하신
정보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늦었지만 강연자님 소개를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 저희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강연을 해 주신 정유경 선생님은 그 성신여대에서 서양미술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저서로는 문명이 낳은 철학, 철학이 바꾼 역사 2권 2015 년에 저서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역서로는 외젠 비올레르디크의 건축 강의, 그다음 브라이언 마수미의 가상과 사건, 알로이스 리글의 조형예술의 역사적 문법을 이제 번역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 24분, 이제 곧 25분이 될 것 같은데요. 한 35분까지 10분 동안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휴식 후에 이따 뵙겠습니다.